저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대부분 이제 40대 여성분이시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마흔의 엄마라는 입장인데, 이 마흔이란 어떤 시기이고,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런 우리 마흔의 엄마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지금? 그 시기가 융 정신 분석에서는 이제 삶의 중간 항로에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마흔 즈음을. 그러면 삶의 중간 항로가 뭐냐? 지금까지 정신없이 그냥 달려왔어요. 본인도 학창 시절을 거쳤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달려오기만 했는데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방향성, 목적성을 다시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방향 전환도 하고 뭐 되짚어보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이제 뭐 관계성도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첫 번째 증상은 네. 이제 많이 피곤하시죠. 아빠들도. 아빠들도 피곤하고 그러네요, 네. 잠이 좀 많아지고, 네. 요 시기 때 이제 아이들이 교실에 좀 늦게 들어온 아이들이 있죠. 지각하는 아이들, 특히 3, 4학년쯤에 엄마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못 네, 깨워준 이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는 시기인 거죠. 첫 번째로는 피곤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몸이 좀 자주 아파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래도 조금 두통이 좀 심각해서 오래 지속돼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가서 뭐 MRI도 찍어보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신경성입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세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병명이 불분명한 채 신경성이라는 병명만 듣고는 이제 그런 식이죠. 실질적으로 이 즈음에 이 40대에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우울증을 제일 많이 앓고 계세요. 조제받은 약 통계가 나오는데 우울증 처방을 받은 걸 가장 많은 처방을 받은 연령대가 40부터 50대 그 사이에 연령대, 특히 여성분들이 처방을 많이 받아 가셔요. 삶의 중간 항로라는 시기에 왜 이렇게 피곤하고 자꾸 아프고 좀 우울한 감정이 드는 그런 기복이 왜 드느냐. 중간 항로에 지금은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야.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일부러 피곤하게 만들고, 이거 신체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신체화 반응으로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서 쉬게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좀 아프게 만들어서 이제 쉬게 하거나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좀 멈춰, 뒤돌아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 너 자신도 되돌아보고 주변 사람도 살펴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신체 반응도 일어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실제로 이제 쉼을 시간을 가지면서 의도하진 않았으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조금씩 해나가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마흔의 엄마가 이 시기 때 꼭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 시기에 좀 응급처치격으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응급처치로.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 우리 어머님들이 결정을 잘 못해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것들은 계속 쌓여 나가는데 결정을 자꾸 미뤄요. 미루면 선택할 것들이 막 쌓여 나가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자꾸 미루고 쌓여 나가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쉽게 놓이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단 선택을 주저하지 말고 선택에 대한, 이걸 엄마 결정장애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엄마 결정장애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엄마 결정장애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면, 첫 번째는 묻지 말라가 첫 번째 원칙이에요. 뭘 묻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아이 학원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학원 하나 선택하려도 무슨 과목 갈지 어느 학원 갈지 고민할 게 많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 우리 아파트에 있는 A 학원 수학을 보내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그걸 아빠한테 물어보죠. 우리 철수 여기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그러면 이제 아빠가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지 지금, 그리고 애들 뭐 벌써 학원을 보내 뭐 이렇게, 그럼 다시 결정이 흐지부지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썼으면 내가 그냥 결정하면 되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보다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물어보면서 결정권을 넘기냐. 물어보고 찾는 시간 정도를 정해놓고 내가 결정했으면 그 권한을 넘기지 말고
더 이상 묻지 말고 진행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마 혼자 아이에 대한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결정할 거리들을, 선택할 거리들을 가지수를 줄이면 내가 필요한 선택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가지수를 줄이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 오늘 저녁에 매주 금요일 저녁은 그냥 알아서 한다. 이렇게 정하면 네. 금요일 저녁 식사를 뭘 준비해야 될지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나는 중요한 결정에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뭐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이든 아니면 나를 되돌아볼 시간을 마련하든 그러한 결정에 이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행동에 빨리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마음속으로 결정했어. 아, 그래 A 학원 보내야지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가서 이제 카드를 긁어야 될 거잖아요. 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무의식은 마음속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이 선택거리를 지워주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끝났네 하고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하고 나면 행동에 옮기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차피 행동에 집중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도 완벽한 선택은 없잖아요. 네.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그럼 또 선택하고 또 빨리 행동해야 돼요. 또 선택하고 빨리 행동하고 그러면 곧장은 못 가도 지그재그로 빨리빨리 변곡점을 맞으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삶의 중간 항로의 시기에는 좀 응급처치급으로 내가 선택에 대한 것들을 누적시키지 않고 빨리빨리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엄마로서의 자존감은 높아진 상태로 갈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삶의 중간 항로에 해야 될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선택들은 가족들한테 위임하고 중요한 선택을 본인의 네. 의지대로 하고 빨리빨리 실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흔이 이제 인생의 중간 항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대한 재정립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10년 넘게 살아온 남편도 있고 또 이제 사춘기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쁘지만은 않은 자녀들 그리고 또 미운 감정, 고운 감정 다 쌓여 있는 시부모와 친정 부모님들 또 그 이외에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재정립하는 게 마흔에 필요할까요?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이렇게 치우고 정리하는 정도죠. 리모델링은 다 완전히 뜯어 고치는 과정이잖아요. 이 시기에 관계성에 대해서는 가족이든 아니면 외부의 타인이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에요. 삶의 중간 항로에서 특히 직장에서도 약간 중견급 위치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관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버려야 할 사람 리모델링 하면서 버려야 할 사람을 버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누구를 버리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악성 나르시시즘적인 사람을 악성 나르시시즘인 사람이 누구냐 누구나 다 나르시시즘적인 걸 가지고 있죠. 자기애적 성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근데 그 앞에 악성이 붙으면 나를 엄청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의 거의 영순위에 가깝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뭘 안 해주면 좀 빚을 진 듯한 느낌 또는 좀 비슷하게 좀 약간 그 사람한테 무슨 죄책감이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악성 나르시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좀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냐라는 나와 너와의 경계선 건강한 거리감이 있는 경계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남이냐라는 그런 표현 비슷하게 그래서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려요. 허물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계속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말을 하는데 맞아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다 듣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좀 허무해지고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네. 쓱 나를 위해서 하지만 잘 듣고 따르면 되게 맞는 말인데 네. 그거와 별개로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음. 쭉 낮아지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악성 나르시즘이야.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어. 우리 이제 앞으로 만나지 마 라고 얘기하거나 네. 뭐 가족 가까운 사람이면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거리감도 없고 아무리 시어머니나 했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되죠. 예. 내가 들켰다라고 느끼는 순간 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 교묘하게 돌고 돌아서 음. 나에게 다시 빚을 지게 만들어요. 네. 내가 빚진 느낌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표면상 내가 요즘에 무언가를 배우는 게 많아서 일이 많아서 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 만날 수가 없네. 그래서 만나는 횟수를 줄여라. 만약에 같은 공간에 머문다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춰라. 그리고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최대한 만나는 걸 횟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 점점 멀어져 가면 갈수록 나의 이제 에너지가 이제 차곡차곡 쌓인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죠. 관계 리미돌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한 악성 나르시즘인 사람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시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두 번째로 리모델링 할 사람은 누구냐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버리라고 말씀드려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아니 어떻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우리 세도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너가 첫째니까 그런 건 감당해야지. 네, 그리고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겪는 거야. 뭐 하면서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정도의 인정도 이렇게 갖춘 이제 한 학생이 있었어요. 친구들 안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제 왕따를 당하고 보통 왕따가 이제 폭력성이 가해지죠. 네. 그럼 이제 사안 조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네. 주변 상황을 조사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들은 것보다 좀 심각한 거야.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그렇게 힘든 걸 겪은 거는 나중에 이제 더 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다 지금 견디기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걸 준 거래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정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에게 그러한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사과도 받고 이런 건 잘못이야 하는 걸 알게 해주는 정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아이는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내가 나중에 미래에 힘든 일을 겪을 때 인내심을 갖게 해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고통에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되는 상황을, 그런 상처가 되는 상황을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직면하고 그걸 사라지게 만들고 거기서 자유롭고 해방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네. 고통에 의미를 둔 상태로 계속 그걸 누적시키는 건 내 자신을 없애는 과정이거든요. 나의 삶의 여정을 찬찬히 바라봤을 때 그동안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때 그게 사소한 거든 큰 거든 그러한 것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안에 머물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과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요. 거리감을 두고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은 그런 고통들의 그런 상처들에 이제 직면할 힘을 키우고 난 직면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40년 가까이 살다 보면 뭐 감정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책임감도 쌓이고 서운함도 쌓이고 미안함도 쌓이고 이런 각종 감정들 그리고 인생에 뭐 좋든 안 좋든 이런 기억들도 막 쌓일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동안 나의 시선이 이게 감정에 집중하든 외부에 집중하든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을 가면 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어른이 되기 위한 내면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동안 모습은 어른이지만 네. 어린이처럼 이게 감정을 겪는 과정이든 어떤 마주하는 상황을 내가 대처하는 과정이든 그러한 과정은 미숙한 부분에 어린아이처럼 남아있는 부분을 계속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놓아주기 위해서 내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전의 감정이나 이전의 책임감과 거리가 떨어진 상태로
내가 좀 의연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걸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 바로 보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건 좋은 정신분석가를 찾아가서 정신분석가에게 한 2년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의 것들을 지난 여정들을 오픈해 가면서 그걸 찾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나 이게 또 금전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걸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좋은 정신분석가들이 써놓은 책을 읽어라. 최근 한 10년 동안 그래도 한국에 괜찮은 정신분석가들이 이제 많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간접적으로 거기에 이제 사례도 잘 나오거든요. 그걸 나와 대입을 해서 이제 성찰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 정신분석가랑 같이 하는 작업 중에 이제 한 가지도 될 수 있는데 내가 혼자 하는 과정이죠. 일단은 여행을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행에 조건이 있어요. 혼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기간을 오래 잡을수록 좋아요. 1박 하면 더 좋고 2박 하면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가고 나면 거기에 가서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쉬는 거죠. 네. 나의 내면을 직시하는 과정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쉬다가 오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서 하루든 이틀이든 또 잘 먹고 잘 쉬고 오고 이러한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좀 내 작업을 시작해 볼까라는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네네. 마음이 들면 그때 갔을 때는 뭐 노트북을 꺼내거나 아니면 나는 연필이 좋아 그러면 펜을 꺼내거나 종이에다가 나의 지난 삶을 적는 거예요. 적어 나가는데 꼭 어렸을 때부터 천천히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떠올리는 과거의 어떤 기억을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다 보면 각자 개인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하기 쉽지 않고 힘든 그때의 감정이 와서 힘들기도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쉬었다가 뭐 좀 울었다가 다시 또 써야지 하면 또 쓰면 돼요. 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채워지면 이 분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쭉 읽으면 한 30분 정도 읽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되면 그걸 이제 녹음을 해요. 내가 녹음을 해서 30분 정도 녹음했네 하면 이때부터 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녹음한 걸 내가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산책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방 안에서 혼자 이걸 듣다가 몰입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감당하기가 없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완화시키는 거예요. 주변을 바깥에 바람도 쐬면서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이걸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들려주는 나의 진짜 역사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걸 보통 메타인지적인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나와 나를 떨어뜨린다. 나와 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그냥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의 과거가 쭉 영화를 보듯이 좀 간접적으로 떨어져서 쭉 보죠. 그러다가 힘들면 잠깐 벤치에 앉아 좀 쉬었다가 이러한 과정을 이제 뭐 쓰고 듣고 산책하고 쓰고 듣고 산책하고 쓰고 듣고 산책하고를 몇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치다 보면 어느 과정이 오냐면 어느 한 과거의 시점이나 어떤 대사나 누군가 나에게 했던 행동이나 그런 것들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돼요. 그 상태를 저는 이게 보게 된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 상태에 있던 내가 떨어진 상태를 딱 보여주면 그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와요. 이건 각자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툭 말이 던져져요. 너가 그 순간에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난 너무 어렸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태 뭐 그대로였어. 이런 말이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한 단어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낼 시간이 된 거야. 그럴 준비가 됐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우리의 무의식은 행동으로 옮겨야 결정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를 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 그 말을 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적었던 그 종이 뭉치를 제일 좋은 건 태우는 거야. 태워서 보내거나 아니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뭐 불렸다 큰일 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 종이 뭉치를 좋은 상자 예쁜 거 잘 사서 거기에 넣고 잘 묶어주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냥 예쁜 관을 하나 작은 상자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넣어서 우리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 다음에 이사 갈 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있는 물건을 꺼내지 않을 만한 구석진 곳에 그걸 넣으면서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해요. 너는 수고했고 이제 남은 건 내가 해 나갈게. 괜찮아, 넌 거기서 쉬어 라고 하면서 쭉 넣어주고 문을 잠그던가, 뭐 내 서랍이라면 내 서랍에 문을 잠글 수 있죠.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이제서 그 다음 발걸음은 이전과의 발걸음과 달라져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좀 외롭다 하더라도 관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그럼 나는 이제 삶의 중간 항로에서 이제 어른의 위치에 대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죠. 1번에 대한 대답부터 쭉 연결이 네,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40까지는 이제 정신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냥 공부하고 그렇죠. 일하고. 근데 이제 40 되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이제 찾는 그 과정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의 내면 아이,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해주고 이제 쉬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초등 부모님 이것만은 꼭인데 분리라는 단어를 기억해라. 분리. 분리. 네. 초등 교육의 목적을 가정에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분리의 거의 완성을 이루겠다라는 목적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이미 태어난 것부터 자체가 이미 큰 분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분리의 여정을 해 나오는 거거든요. 젖을 먹이다가 어린이집 보내고 뭐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거리감도 멀어지고 계속 분리의 여정을 잘 해나가는 과정인데, 반대로 내가 우리 아이가 고학년이 갈수록 자꾸 애착이 심해진다. 그럼 이거는 분리하고 반대가 되죠. 애착이 아주 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를 다시 뱃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 채로 오래 있으면 산모랑 아이 다 위험해지고 끔찍해진 상황이 되죠. 근데 심리적으로 그런 결과까지 가요. 갈수록 애착이 심해지면 아이랑 나는 심리적으로 거의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반대로 분리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우리 아이의 활동 영역이나 심리적인 영역이 내가 좀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로 멀어진다고 하면 난 잘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점점 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인정해야지 서로 건강한 건데, 그걸 못 놓고 붙잡고 있으니까 아이와 엄마가 모두 병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초등 공부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마흔 엄마의 그런 상처들, 다들 밝게 살지만 또 그 내면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아주 따뜻하게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신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김선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